네. 네, 안녕하세요. 레벨업에서 기술 책임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랩에서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캘러썸이라고 불리는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RPC 트랜스포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 저는 오픈소스 개발을 되게 오랜 기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를 한 지가.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터툴즈와 텍스트 큐브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 발표를 보신 분들은 작년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터툴즈 텍스트 큐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웹 개발에 처음 입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PHP로 블로그를 자기가 서버에 설치해서 직접 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는 GPU 기반의 패킷, 고속 패킷 처리 가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이렇게 하드웨어에 기반한 최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거 역시도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한 내용을 모두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차리면서 만들게 된 것이 백엔드.ai라는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요번 파이콘 스프린트에서도 이제 백엔드 AI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역시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해주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머신러닝 같은 거를 돌리려면 GPU 서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가 좀 큰 경우에는 전용 서버들을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워낙 버전이 계속 새록새록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텐서플로우 1.5 버전에 최적화된 코드를 짰고, 어떤 사람은 뭐 파이토치에 최적화된 코드를 짰고, 근데 GPU 서버는 뭐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같이 충돌 없이 돌리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 엊그제도 보니까 텐서플로우 KR 페이스북에 누가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우분투에 쿠다 9.0에 텐서플로우 1.8을 깔았는데 좀 예전 버전 거 텐서플로우 1.4 버전을 돌려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다시 깔면은 시스템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고, 그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백엔드 AI입니다. 이 백엔드 AI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기술 스택을 파이썬과 어싱크IO 기반의 기술 스택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API 서버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컨테이너를 모니터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서는 API 리퀘스트를 계속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 뒤에 있는 컨테이너와 에이전트 서버들로 중계를 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양방향 소켓 통신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장고 같은 보통 많이 쓰이는 웹 프레임워크를 써도 되지만 이제 어싱크IO를 쓰게 되면은 그 웹소켓이라든지 스트리밍 처리라든지 그런 양방향 통신 같은 것들을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싱크IO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앞서 대학원에서 했던 저 MBA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패킷 제너레이터 서버와 그 다음에 MBA가 돌아가는 메인 서버를 동시에 제어를 하면서 이제 트래픽을 제어를 하는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 이미 파이썬 어싱크IO를 많이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경험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싱크IO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싱크IO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요즘에 나온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어싱크IO로 그 도커의 API를 쉽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AIO 도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다가 나중엔 제가 이제 메인테이너가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파이콘에서는 제가 이 AIO 도커를 주제로 스프린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IO 툴즈라는 거를, 이것도 이제 작년 파이콘에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싱크IO 기반으로 멀티 프로세스 서버를 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 펑션들, 어싱크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어싱크 컨텍스트 매니저를 만들기 위한 그 간단한 라이브러리 함수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파이썬 3.7에도 물론 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파이썬 3.7에도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요번에 발표할 이 켈러썸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왜 갑자기 RPC가 굉장히 오래된 주제기도 하잖아요. 네트워크를 좀 개발해 보신 분들한테는. 근데 왜 갑자기 어싱크 IO 기반의 새로운 RPC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RPC를 또 만들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백엔드 AI를 개발을 할 때, 백엔드 AI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매니저라는 서버가 있고, 뒤에 에이전트들이 여러 서버가 있어서, 각 에이전트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돌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니저하고 에이전트는 이제 서로 다른 서버에 존재하게 되고, 매니저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요청을 잘 라우팅을 해서, 또는 스케줄링을 해서, 적당한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전달하는 부분이 AIO 0MQ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RPC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MQ를 사용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직접 TCP 레벨에서 프로토콜을 짜게 되면 그 TCP라는 건 이제 무한 스트림을 가정하기 때문에 메시지 단위로 쪼개주고 내가 어디까지 받았고 어디부터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래킹을 이제 직접 코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0MQ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됐고, 또 RPC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RPC 라이브러리들은 보통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이 정의돼 있고 그 함수들은 어떠한 타입의 인자를 무엇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리턴 값은 뭐다 라는 일종의 이제 스키마를 만들어서 그 스키마를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모두 인식을 시키고, 이거를 뭐 컴파일해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런타임에 로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미리 사전 정의된 스키마 위에서만 RPC가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구글의 이제 gRPC라든지 프로토버프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백엔드 AI를 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기능이 막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고 함수 인자가 바뀌기도 하고 막 새로운 함수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스키마를 버전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RPC를 쓰고는 싶지만 그런 좀 무거운 거 없이 가벼운 RPC로 쓰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내가 다이나믹하게 코드 바꾸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RPC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본 결과 마침 0MQ 위에, 그리고 어싱크 IO를 위한 0MQ 바인딩인 AIO 0MQ 위에 RPC 모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RPC 모듈을 활용을 했는데, 이 RPC 모듈의 기본적인 생김새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클래스로 메소드를 정의해 놓고 그 클래스의 데코레이터를 하나 불러주면은 그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RPC 함수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 없이도 그냥 그 서버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메소드 이름들과 인자를 가지고 불러주면은 자동으로 RPC 라이브러리가 타입 체크도 해주고 이름 체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형태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 백엔드 AI를 디버깅 하다가 올해 초에 이게 한 3월쯤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다가 이제 AIO GMQ 안에 뭔가 구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디버깅을 하러 딱 저장소를 열었더니 갑자기 저장소 이름에 이렇게 어벤던드라고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고, 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메인테이너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파이GMQ라는 이제 다른 대체 0MQ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원래 얘는 어싱크 IO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 올해 3월인가 4월쯤에 버전 17.0이 처음 나오면서 어싱크 IO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GMQ를 만들던 사람들이 파이GMQ가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러리의 그 0MQ 본연의 기능이라든지 API는 훨씬 더 상세하게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제 굳이 우리 거를 안 써도 되겠네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버린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엔드 AI를 구현하는데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이 매니저와 에이전트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게다가 파이썬 3.7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니까 AIGMQ에서 싱크라는 이제 그 함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 3.5에 어싱크하고 어웨이트라는 게 처음 문법이 추가가 됐는데 3.5와 3.6 버전에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비 API 같은 거라서
문법 키워드긴 하지만 이제 함수 이름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걸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7 버전에 와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파이썬 문법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걸로 함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면은 에러를 내겠다라고 이제 3.7에서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서 ARGMQ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패치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버려진 라이브러리를 내가 패치를 해서 이제 뭔가 계속 메인테인을 한다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기술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가져다가 뭐 고쳐서 쓰거나 포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RPC 라이브러리들은 보통 IDL,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파이콘에 발표되었던 그 스포카이 홍민희 님이 발표하셨던 그 니름이라는 RPC 라이브러리도 하스켈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파이썬에서 RPC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 타입 체크를 얼마나 잘 할 것이냐, 정밀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실 RPC의 그 IDL의 정밀함보다는 저희는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들이 훨씬 많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백엔드 AI의 매니저와 에이전트는 양방향으로 RPC를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은 어느 한쪽에서 먼저 맺더라도 매니저가 에이전트한테 RPC를 하고 또 에이전트가 매니저한테 RPC를 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앱스트랙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굳이 두 개의 뭔가 채널이나 프로토콜을 정의하지 않고,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싱카이오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존의 RPC 라이브러리 어싱카이오를 지원 넣으려면 보통 IDL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싱크 API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 선언이 다 어싱크가 되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기존 RPC 라이브러리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RPC를 통해서 함수 호출뿐만이 아니라 대용량 파일 업로드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리밍도 잘 지원이 되어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로드맵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백엔드 AI를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버전이 있는데, 이 저희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 AI를 가져가서 자기 클러스에 설치하고 또 자기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자기 클라우드에 설치를 했을 때 서로 모자라는 자원을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페데레이션 기능을 넣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페데레이션을 위해서는 다른 클러스터에 속한 에이전트들이 매니저를 거치지 않고 혹은 매니저를 경유해서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그 이제 여러 개의 그 TCP 커넥션들을 묶어서 하나의 암호화된 채널로 전송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커넥션 번들링과 터널링 역할을 하는 프록시 기능이 필요했고요. 또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 에이전트 서버들이 이제 대용량 그 스토리지 서버들을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애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파일이라는 이제 그 삼바 그 파티션을 노출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에 접속을 하려면 특정 포트로 특정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하나에 있는 서버를 특정 포트로 접속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트래픽을 이제 그 클러스터 바깥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런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 적절한 권한 인증과 함께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정도의 요구 사항이면은 RPC를 뭐 기존 걸 가져다 쓰든지 뭐 내가 새로 만들든지 비슷한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직접 개발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만든다고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것인가는 사실 다른 문제인데, 이럴 때 이제 좋은 방법이 있죠. 스스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면은 만들게 되죠. 그래서 파이콘에 프로포절을 냈고 억셉이 됐죠. 억셉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오늘 발표에서 백엔드 AI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고 그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원래는 발표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처음에 제안할 당시에는 이제 켈로썸의 구현이 아직 100%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현재 구현된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테크니컬한 부분의 어떤 디자인 초이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켈로썸이라는 그 단어가 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썼나, 이게 이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옛 어나더 RPC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는 없고, 켈로썸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쪽을 좀 다루는 회사기도 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그 이제 뇌과학을 전공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 구조물 중에서 뭔가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구조물의 이름을 따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켈로썸이라는 거는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뇌교 또는 뇌량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좌뇌와 우뇌의 그 대뇌 피질에 있는 뉴런들이 그 대뇌 안쪽은 사실 그 신경 뉴런 세포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 신경 축삭 다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발들이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그 묶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켈로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선천적인 기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이 부분에 손상이 되게 되면 좌뇌와 우뇌가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양손으로 옷에 단추를 매려고 하는데 한 손은 이 단추 매는 걸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나의 의지로는 단추를 매려고 하는데 막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간질 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전체의 그 어떤 신경 신호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 너무 많은 양의 그 신경 신호가 한꺼번에 발화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증상인데, 이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뇌량을 일부러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잘 붙였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커넥션 번들링이나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경 다발이 여러 개가 묶여 있다라는 개념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백엔드 AI가 머신러닝을 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 뇌의 좌뇌와 우뇌 반구에서 뭔가 러닝을 하고 이런 연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켈로썸이라는 이름이가 그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거는 RPC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보다는 RPC 트랜스포트 라이브러리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굳이 RPC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RPC 트랜스포트 라이브러리라고 발표 제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IDL은 사실 너무 잘해줘요. 뭐 프로토콜 버퍼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이제 파이콘에 발표됐던 니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든 IDL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 남이 잘해놓은 거를 제가 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밑단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와 그 위에 있는 IDL 레이어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 중간에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을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AI GMQ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RPC 라이브러리 그냥 함수 정의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임플레멘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장점도 누리면서, 또 이게 프로덕션 레벨로 이제 저희 백엔드 AI도 이제 워낙 그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스키마 기반의 뭔가 정밀하게 정의된 그런 그 RPC 스키마를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요즘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트랜지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클러스터 간의 통신을 그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라든지 인증에 대한 부분도 이 레이어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점으로 삼았던 이유는 물론 파이콘이라는 아주 중요한 데드라인이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최소한 돌아가는 이그젬플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을 하나씩 덧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제 코드부터 짰어요. 사용하는 예제 코드부터. 아직 라이브러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예제 코드에 맞춰서 이 시점에 이러한 정보를 넣어서 이런 부분을 초기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API면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출발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예제 코드고요. 지금도 그대로 이대로 돌아가고요. 이거는 이제 제이슨을 시리얼라이제이션 레이어로 사용을 해서 제로MQ를 기반으로 메시징하는 RPC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뭐 당연히 어디로 접속할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서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는 제이슨 기본 모듈을 사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타임아웃은 2초 지정하고, 그래서 상대방 연결을 만들고, 그다음에
함수 호출을 하고 이 echo라는 어떤 RPC 펑션을 호출을 하고 싶고 거기에 인자로는 딕셔너리로 이런 헬로라는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고 싶다. 그리고 돌아온 그 리스폰스는 받아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add라는 뭐 간단한 덧셈을 하는 그런 함수를 또 호출을 하고 이제 이런 뭐 아주 그냥 직관적이고 간단한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이제 당연히 어싱크 IO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어싱크 어웨이트 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현해주는 서버의 경우에도 이 코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벤트 루프를 만들고 이 함수를 호출해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코드가 이게 전부인데. 핸들 에코, 핸들 애드 같은 이제 그 RPC 펑션을 정의를 하고 이 밑에 일종의 이제 그 웹 프레임워크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경로로 get 요청이 왔을 때 이 함수 핸들러를 실행해라 이런 식의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핸들 펑션이라는 거를 해서 에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핸들 에코라는 함수로 처리를 해라라고 해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이슨을 기본 그 직렬화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요 밑에 보시면은 그 이제 커넥션을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닫고 이런 부분을 별도의 태스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다 코르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태스크 자체가 이제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제가 이제 어싱크 IO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싱크 IO 기반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그 라이브러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태스크를 스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잘 해주면은 괜찮은데 가끔가다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서버를 종료를 시켜야 할 때 그 종료할 때 그 암묵적으로 스폰된 태스크들을 다 찾아서 클로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라이브러리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제 서버에 뭐 메모리 릭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매니지먼트는 온전히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맡기겠다라는 컨셉으로 코르틴만 노출을 해주고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태스크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상 개발을 처음에 API를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핸들러 펑션들은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버의 메인 루프는 태스크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만들어서 써라 라는 개념인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핸들 함수들은 얘네들은 서로 비동기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싱크 IO를 쓰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함수들이 호출될 때마다 하나의 이제 태스크로 스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만들었던 이 뭐 제이슨으로 그냥 헬로 다시 보내주고 그다음에 덧셈 간단하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RPC 서버인데 이거를 스리프트라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 RPC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면은 그 스리프트의 그 전용 인터페이스 언어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로 심플 서비스라는 걸로 이 타입과 함수들을 정확하게 선언을 해주고 이거를 스리프트 파이라는 걸로 로드를 해서 어떤 스키마를 빌드를 한 다음에 이 스키마를 그 이제 켈로썸의 어퍼 라이브러리 어댑터에서 제공을 하는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써서 어댑터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어댑터에 함수 호출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를 넣어서 피어 인보크를 똑같이 불러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스리프트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리얼라이즈 되고 디시리얼라이즈 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어싱크로 이제 그 네트워크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키마는 그대로 동일하게 활용을 하는데 아까와 다르게 서버 어댑터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디스패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싱크 함수로 핸들러 메소드들이 붙어있는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서버를 생성할 때 이제 어댑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피어 객체를 어댑터에다가 넘겨주고 그 피어에게 이러한 함수를 핸들링 해라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서버 사이드에서도 스리프트 프로토콜을 그대로 그 켈로썸 위에 얹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원래는 그 스리프트뿐만이 아니라 그 니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토콜 버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더 붙이는 거는 이제 퓨처 워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켈로썸의 내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네트워크 스택들처럼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MQ나 HTTP 같은 이제 기본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역할을 하는 레이어들이 있고, 그 위에 킬러섬이 올라가고, 그 위에 기존의 IDL 역할을 해주는 RPC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보통은 그 어퍼레이어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캘러썸에 직접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오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어퍼레이어에서 타고 캘러썸을 통해서 다시 가고, 여기서 뭔가 핸들러 펑션이 처리가 된 거를 다시 캘러썸을 통해서 스케줄링 등에서 어퍼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나가는, 이런 구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어퍼레이어를 사실 그 붙일 때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레이어 자체가 네트워킹 펑션을 다 구현을 해서 내부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뜯어내야만 이제 킬러썸하고 붙일 수가 있는데, 스리프트를 먼저 붙이게 된 이유는 스리프트가 그 부분을 뜯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리프트를 먼저 붙여서 데모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중에 어싱크 스케줄러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 핸들러 펑션들이 다 비동기로 실행이 되는데, 걔네들을 어떤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어 레이어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인크립션과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오덴티케이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인크립션과 오덴티케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싱크 스케줄러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크립션과 오덴티케이션 같은 경우에 제로MQ를 이제 개발해서 보통 쓰시면 보통은 그냥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거를 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능을 위해서 쓰는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퍼블릭 네트워크를 타야 되는 트래픽이 있고, 이거를 제로MQ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로MQ에 어떤 암호화가 가능한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TCP에다가 이제 SSL, TLS를 먹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위에 제로MQ 프로토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컬브 GMQ라고 해서 이미 제로MQ에서 자체적인 암호화 스킴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로MQ 버전의 TLS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컬브 2519라는 이제 특수한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한 이제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켓을 처음 만들 때 내가 어떤 도메인을 쓸 거다라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공유하는 이제 도메인 정보가 있고, 이거는 그냥 이미 알비트러리한 문자열이고 내가 그냥 컨피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퍼블릭 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버가 한테 처음 패킷을 보냈을 때 서버가 응답하는 걸 보고서 내가 지금 맞는 서버에 접속했는지 알기 위한 퍼블릭 키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어떤 서버가 보내온 거를 보내온 어떤 랜덤 메시지를 암호화를 해서 그거를 보내면은, 서버는 내가 그 클라이언트를 내가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냐, 자기의 그 퍼블릭 키 레지스트리에서 보고서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핸드쉐이킹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백엔드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어떤 에이전트가 내 매니저한테 붙었는데 그 에이전트가 과연 나한테 붙어도 되는 에이전트냐라는 거를 이제 인증할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내가 알고 있는 퍼블릭 키 목록을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그럼 이 목록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서버가 떠 있는 동안에 그 목록이 계속 변경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는 걸 알아보니까, 제로MQ의 제로MQ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캘러썸에서 피어를 만드는 건 이 리스닝 소켓을 만드는 건데, 내부적으로 인터널한 IPC 서버를 하나 더 띄웁니다. 그러면은 이 전용의 이제 어떤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 있고, 이 인증 서버에서 이 GAP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유저 디파인드 오덴티케이터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은 내가 어떤 도메인으로 접속한 어떤 클라이언트인지를 인증을 해주는 과정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켈로섬에서 제공하는 앱스트랙트 오센티케이터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서버 사이드에 필요한 어떤 정보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켈로섬은 그 양방향으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하나의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싱커 스케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그 이제 모든 게 비동기면은 요청이 들어와서 바로 실행이 되고, 그 요청이 끝나면 바로 리턴을 하고, 이게 어떤 순서로 오버랩이 되든지 그냥 그 시점에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하는 시점에 그대로 다 작동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오더링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색깔이 같은 박스들은 같은 요청 키,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정한 어떤 랜덤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같은 요청 키로 뭐 서로 다른 펑션을 부를 수도 있고 같은 펑션을 부를 수도 있고, 근데 같은 요청 키로 함에도 이제 그냥 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비동기로 아무 때나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스케줄링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그 개발을 한 게 이제 켈로섬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버의 리스닝 루프 자체는 태스크화가 되지 않고 그 부분은 사용자한테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개별 핸들러 펑션들은 다 태스크화가 돼서 이제 동시에 비동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AIO 잡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내가 현재 시스템에 최대 몇 개의 코러티니 스폰될 수 있는가를 제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리퀘스트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시스템이 그 코러틴이 막 몇천 몇만 개가 돼가지고 폭주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고 큐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라이브러리와 이제 기본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어가 양방향 접속이 가능한데, 그 양방향 접속에 따라서 그 서버 양쪽 서버의 이 스케줄링 폴리시를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오더링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함수가 끝났을 때 비동기 함수로 같은 리퀘스트 키에 대해서 비동기 함수들이 계속 다른 시점에 끝날 텐데, 그거를 부른 순서대로 리턴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스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완전히 같은 리퀘스트 키에 대해서는 핸들러를 한 번에 하나씩만 실행을 하는데, 다른 리퀘스트 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동시에 실행을 해라. 네, 이런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특히 타입 2 같은 경우가 왜 필요했냐면, 도커 컨테이너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로컬에 떠있는 도커 데몬에 API 콜을 하는데, 이 도커 API의 레이턴시가 상당히 큽니다.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뭐 몇 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를 삭제할 때 또 몇 초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앞뒤에 이제 컨테이너를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상태 정보를 읽어오고, 스태티스틱스를 가져오고, 컨테이너를 실제로 델리트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매니저에서 다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API 콜이 이제 매니저에서는 부르륵 하고 이렇게 쫙 연속으로 어싱크 콜을 했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스톱이 안 된 상태에서 델레트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커 API도 다 어싱크로너스하게 부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같은 컨테이너 아이디에 대해서는 시리얼라이즈를 하고 다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비동기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멘틱의 구현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리퀘스트 키를 컨테이너 아이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컨테이너 제어에 대한 이 디펜던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스케줄링까지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추가로 구현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 아직 구현이 완전히 다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면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서로 멀티플렉싱이 돼서 그 섞여서 전송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절히 청킹이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HTTP2에서 이미 도입을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IDL 라이브러리들이 네트워킹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어떤 경우에 이 IDL을 우리가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내가 어떤 앱스트랙션을 제공하면 이게 된다라는 거를 정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니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인티그레이션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당연히 성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파이썬에서 이제 보통 이런 유의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오버헤드가 걸리는 부분이 시리얼라이제이션
네,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할 거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가능한 파이썬 코드를 하는 일을 사실 가장 줄여야 돼요. 네, 가능하면 라이브러리 안에서, 가능하면 C 모듈 안에서 다 되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그 챌린지들이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선택한 솔루션은 메시지 팩과 그다음에 스냅피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고속 스트리밍용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왜 굳이 메시지 팩을 썼느냐, 뭐 다른 좋은 시리얼라이제이션 많지 않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벤치마크를 올려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메시지 팩이 제일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제 파이썬 오브젝트를 덤프를 해서 시리얼라이즈 하는 경우, 덤프된 거를 다시 파이썬 오브젝트로 역변환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변환된 오브젝트들의 인코딩된 그 데이터 스트림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고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제이슨, 파이썬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제이슨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성능이 더 좋은 애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을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파이썬 내부에서 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어떤 말폼드 인풋이 들어왔을 때, 혹은 뭐 인풋이 중간에 변조가 됐을 때, 그런 것들, 그때 시스템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디코딩 할 때 그런 쪽에 밸리데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능은 좋지만 쓸 수가 없었고, 나머지 중에서는 메시지 팩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고, 그 이제 프로토콜 버퍼 같은 거를 쓰지 않은 이유는, 사실 프로토콜 버퍼는 저의 입장에서는 켈로썸 위에서 그걸 사용하길 바란 거지, 켈로썸 자체가 프로토콜 버퍼로 돌아가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켈로썸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씬 래퍼에 해당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어떤 스트럭처 수준의 앱스트랙션만 제공하는 그런 이제 직렬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그 사이썬이나 러스트 같은 걸로 더 고속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백엔드 AI의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그 AI 네트워크라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현을 한다거나 할 때 활용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생각을 했었는데, 백엔드 AI를 통해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항상 고민이 되는 거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실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항상 돈 리인벤터 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 거냐, 기존에 있는 거에 기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메인테이너십을 가져와서 직접 매니지를 할 거냐.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스크린샷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ARGMQ가 어벤던된 거를 알았을 때,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프로젝트 그 채팅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그 프로젝트 이제 총괄 그 매니지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이거 너한테 선물로 줄 수 있어, 너가 직접 매니지 할 거면, 이제 이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잠깐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결론은 이제 결국 새로 짜기로 했죠. 워낙 리퀘어먼트가 새로운 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예제를 만들어 놓고 그 예제를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제 기능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슬라이드에 구현이 됐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부분은 일주일 안에 다 구현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어프로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바빠서 더 개선을 못한 게 이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IDL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하면 인티그레이션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리퀘어먼트를 도출하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